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저께인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보니까 무슨 신한은행 이렇게 와서 뭐 햇살론 이런 게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을 할 이제 주제에 관한 내용인데, 저도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당할 뻔했죠. 많이 겪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여기 검찰청입니다. 어디 여기 금융감독원입니다. 당신의 정보가 지금 유출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가지고 또 당신의 계좌를 갖다가 있는 금액을 갖다가 다른 데 이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그걸 맡겨두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의 유형이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계좌 이체라든지 금융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똑같이 수사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이제 현금을 인출하라고 그래요. 인출해서 특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는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쪽에다가 줘라, 전달을 해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제 대출과 관련된 건데, 내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대출을 하려고 하면 지금 고객님 상태 대출 신용을 보면 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대출을 갖다가 갚아야지 새로운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용등급 조정이라고 하죠.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서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들이 납치가 됐다, 그 다음에 지금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이 4가지가 보이스피싱의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형사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람들을 갖다 많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갖다 조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조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반인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첫 번째 총책이 있죠. 총책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다음 관리책 밑에 조직원들 관리하는 관리책.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하고 하는 유인책들, 콜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전화를 해가지고 하는 콜센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피해자들한테 전화가 들어오는 번호는 010 몇 번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거는 원래는 해외 전화라든지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는 해외 전화 번호가 보인다든지 070 번호가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르게 010 번호로 보이게 이렇게 변장을 하는 그런 중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중계기를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돈을 받으러 가는 현금 수거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이 계좌가 이체가 되었으니까 그걸 갖다 인출하는 인출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출책들이 바로 보이스피싱 총책에다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중간을 거쳐요. 그러면 그 인출책이나 수거책들이 중간책한테 돈을 갖다 줘요. 그러면 중간책은 또 한 달이 거치든지 아니면 환전책이 갖다 준다든지, 그 다음에 환전책은 그걸 갖다가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들이 있겠죠. 이런 점조직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서로 몰라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Wait a minute. Who are you? 실제 수행했던 사례들을 보면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구인 활동을 하죠. 구직 활동을 하죠. 근데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수금 사원 뭐지? 아니면 현금 지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떠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력서를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죠. 연락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큰 걸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처음에는 서류 같은 거를 전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 심부름 할 때마다 거기에 이제 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자기들 텔레그램이라든지 위챗을 깔으라고 해요. 근데 그쪽으로 자기들 대화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몇 번 출고 인상 차이를 찍힌 사진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찾아가라고 해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어떤 암호 같은 걸 얘기하죠. 뭐 김 사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무슨 뭐뭐 팀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네 하면서 무슨 실제 피해자가 돈을 건네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그 전달책들이 이제 돈을 건네주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뭐 수당을 조금씩 받는 거죠.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 발을 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저희들 수행했던 사건들 보면 이제 그 의뢰인한테 왜 그때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든지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왜 그 멈추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그 처음에 이력서 같은 걸 제출할 때 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제 그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이걸 제출해가지고 자기 신상 정보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신상 정보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이 혹시나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멈추지 못하고 있다가 검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처음에 당신이 시작을 했더라도 뭔가 끓이킨 김새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는 바로 경찰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선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잡히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하는 게 뭐냐면 변호사님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던져줘요. 당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이 크드냐 작드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말을 잘 못하죠. 항상 이제 공소장이라는 걸 보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총책, 무슨 관리책, 유인책 이런 사람들이 다 조직 역할을 적으면서 이 사람들은 성명불상자로 특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의 이제 공소 사실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저는 위의 부분은 공모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순차적 공모라는 걸 인정을 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어떤 그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이스피싱에서 제일 많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 갔을 때 이제 최고 쟁점은 그거예요. 미필적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시키면 사람이 캥긴다 그죠. 껄쩍지근한데도 그냥 나아갔다. 그러면 그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실제 그 면접을 보지 않고 그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이런 신상 정보를 가지고 가는 데는 거기는 100% 사기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괜히 텔레그램이라든지 위챗을 깔으라고 하면 이건 100% 이거는 사기입니다. 자기가 보통 알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큰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건 또 범죄와 연관된 거예요. 현금을 전달한다. 뭐 현금 수거책이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보이스피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온라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갖다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이유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는 걸 갖다가 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그렇게 조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도 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또 양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